네, 피크 아웃, 이 고점을 찍고 추세가 돌아서는 경제 용어인데요. 그간 뜨거웠던 미국의 다우지수도 어제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최근 10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50년 만에 최장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피크 아웃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 시장은 오른 것도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파트너님, 네. 2025년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제 네 번째 전략, 대비 전략을 세워주고 네. 계신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주제는 네 번째죠. 네. 금리 인하를 속도 조절하겠다. 그런 발언이 네. 이제 FOMC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사실 잘 보면 금권이 정치 권력을 잡은 트럼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트럼프 길들이기다. 이렇게 그 말은 과연 길들여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융 권력을 쥐고 있는 FOMC가 예.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정치 권력을 잡은 트럼프. 근데 이게 그냥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상원, 하원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둘의 싸움의 어떤 지금 서로 치고받는, 그러니까 고수들끼리 봤을 때 무기는 달라요. 하나는 칼을 들고 있고 네. 하나는 뭐 창이나 이런 돌리는 것 같은 그 싸움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맞대응을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유태인과 정치 권력 간에 지금 새로운 재편, 길들이기. 예. 일단은 주식 시장은 FOMC한테 금융 권력한테 힘을 좀 더 저는 실어준 현상이 최근의 현상인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케이스가 바로 다우존스 지수가 최근 11일 연속 음봉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는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어제는 여기 윗꼬리까지 딱 올려서 오늘 새벽에 플러스 1% 올려놓고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음봉이 11일 연속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우존스 지수가 11일 연속 음봉이 나온 케이스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그냥 지수가 빠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금융 권력과 정치 권력,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특히 블루칩들이 모여 있는 30개 종목, 유태인의 돈의 집합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은 11일 연속 음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1일 연속 음봉이 나타난 케이스는 1968년도 1월 24일 쭉 내려와서 이날이 1월 24일이거든요. 68년이니까 대략 한 57년 정도 된 거네요. 그때 이후로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12일 이렇게 11일까지 빠진 거는 이때 이후 처음 있는 거니까 만약에 12일 오늘 음봉 났다면 이 앞에 것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종합주가 다우존스 지수가 86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비한다면 완전히 격세지감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롬 파월 의장도,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그리고 지금 한 80살 정도 넘으신 분들이 주식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게 나타나는지,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저 큰 파도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제 얘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 앞에 부분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 서브프라임 때예요. 서브프라임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 그래서 제로금리로 만들었죠. 이때 처음으로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게 뭡니까? 말이 좋아서 양적 완화지. 그냥 종이 쪽지에다가 돈 꽝꽝꽝꽝꽝꽝꽝 찍어서 빌려줄게. 근데 빌려주는데 어떻게 빌려주는 거예요? 빈대도 낫지 않게도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거죠. 이자는 차마 못 받는 겁니다. 제로 0% 금리로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는 거죠. 누가? FRB가 막 찍어서. FRB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FRB는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그냥 새마을 금고예요. 그래서 FRB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태인들이 20% 정도씩 자본을 출자해서 대공황 때 만든 새마을 금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터져서 나라가 쫄딱 망한 미국 정부한테 FRB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줘요? 나라한테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줄 수 없죠. 그때 미국 정부는 국공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내가 갚을게 채권을 발행해서 FRB한테 채권을 주고 FRB는 돈을 빌려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양적 완화라는 개념은 서브프라임 때 처음 나왔죠. 돈을 그냥 무한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무한 공급. 그런데 0%, 0.25지만 사실 0%에 공급해 준 거예요. 자, 1차 양적 완화가 되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 2차 양적 완화가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장 미국은 기준금리를 코로나 때 0%를 했죠. 0.25지만 일부 주는 0%. 그래서 지금 5.5까지 갔다가 현재 금리 0.5, 0.25, 0.25 이번에 내려서 4.6까지 이제 12월 18일 날 한국 시간으로 12월 19일 새벽 3시에 내려서 이렇게 이제 지금 딱 3번 내린 케이스예요. 보면 5.5%가 마지노선이죠. 거의 5% 전후가. 서브프라임 때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이걸 잠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왜 시장에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번에 이 금리 수준을 이제 회의를 들어갈 때 이분들이 FOMC의 제롬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들어갈 때 그 회의 입구장 앞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이번 연도 금리를 나는 이 정도 생각한다. 총 몇 명이 마킹을 하냐면 19명이 마킹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12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말고 그 사람들이 근데 한 게 지금 한 4.5%에서 4.25가 적정금리다. 이렇게 마킹을 했어요. 이번에. 내년도는 얼마가 적정금리로 생각하냐. 보니까 여기 3.9%에서 4.1% 사이가 이렇게 4% 전후가 적정금리다. 2025년도는 이렇게 마킹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언제? 이번 12월 18일 날, 17일 날 FOMC 회의 들어가길 때. 그래서 이제 이걸 점도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9월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 9월 달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봤어요. 내년도 금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9월 달에도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0.5 내릴 때. 그때는 내년도는 3.25 정도가 적정금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12월 달 들어서는 이번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바뀐 거죠. 4.0%에서 3.9%에 가장 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금리를 0.25 12월 달에 내려서 4.5까지 내렸지만 내년도 금리는 3.9에서 4.0이 적정하다고 보면 2025년도에 그러면 상반기에 0.25, 하반기에 0.25, 두 번 내리면 두 번밖에 안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금리 동결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 그 소식이 들려 나오자마자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뭔가 물가 상승률이 뭔가 지금 말은 못하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 금리를 내리다가 못 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시장 금리, 아까 기준 금리고요. 그거는 시장에서는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계속 여러분들도 은행에 가면은 어제 돈을 빌리려다 보면 뭐 어제 고시 실시간으로 막 바뀌잖아요. 이 금리가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기준 금리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한번 회의하고 딱 이번엔 4.5다. 근데 시장 금리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 시장 금리가 기준이 10년물 국공채, T노트라고 불리는 10년물 국공채인데 이게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4.5를 돌파를 해서 5%, 최근에 코로나 이후 최고 저점했던 5%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4.5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서브프라임 때 정도나 도달했던 금리 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때 도달되는 환율이거든요. 1,600원 돌파 나오면 이제 서브프라임 때 거의 최고점 환율이고, 근데 지금 1,450원이에요. 한국은 앞자리 1,000원대면 4.5, 1,450원. 미국은 10년물 국공채가 4.5. 여기 아주 지금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속도를 조절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식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가 폭락 나왔죠.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다우존스 그 스탠앤푸어 500 종목 그리고 나스닥 1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장은 트럼프한테 보내는 어떤 강력한 금권이 정치 권력한테 보내는 어떤 메시지를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10년물 국공채 가격이 올라갈 때 금리나 속도 조절이 왜 무서우냐? 미국 사람들의 투자 마인드에는 어떤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공포감은 어떤 거냐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과 검은색이 있는데요. 빨간색은 뭐냐면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기준금리가 몇 %까지 올라갔냐면 21%까지 올렸어요. 제가 아프리카나 터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트루키에나 아프리카 이런 데가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이 28%예요. 터키 같은 경우. 그런데 미국도 그 나라의 기준금리가 21%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베트남 전쟁 끝나고 1979년도에서 80년. 주식시장은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스탠앤푸어 500개 종목 중에서 150개가 상장 폐지되고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3분의 1이 다 도산을 했습니다. 저 2, 3년 사이에. 중요한 건 이 금리가 5% 수준에서 20%까지 미국이 끌어올릴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2%로 잡히는 듯 했다가 다시 재점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베트남 전쟁을 위해서 막 찍어낸 채권 발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양적 완화를 위해서 서브프라임 때 한 번, 그다음에 코로나 때 지금 한 번 막 찍어낸 미국의 채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아까는 기준금리였죠. 이거는 다시 미국의 10년물 시장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시장금리가 1968년도, 67년도에서부터 아까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 계속 음봉 나오고 폭락할 때 있죠. 그럴 때처럼 채권 가격 5%에서 계속 올라와요. 채권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은 16%까지 올라갑니다. 시장금리는 16%인데 왜 기준금리는 21%냐? 선에 어디까지 상단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막은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쳐 올려서. 그래서 16% 1980년도 찍고 1981년도 1월 1일 날 16% 최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코로나 때 0.5%까지. 그래서 40년간 미국의 채권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거꾸로 보면 40년간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채권 가격의 수익률이 다시 0.5에서 5%까지 쳐 올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외환보유고 갖고 있죠. 4천억 달러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 나라도 갖고 있고. 금덩어리나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공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데 손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방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채권 가격이 채권 수익률이 계속 떨어졌다가 0.5에서 지금 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4.57인데 그 사이에 채권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1억짜리면은 1억 4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140이라는 게 10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0% 넘게 채권 가격이 급락 나온 겁니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채권 가격은 장기적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권 수익률이 5%로 올라가면서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5%도 올라가고 7%, 10%까지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치솟는다면 미국의 채권 가격은 70까지 떨어집니다. 과거에 보면. 그러면 140에서 반토막 나니까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실질적으로 반토막 가까이 될 수도 있다. 3분의 1은 날아가겠죠. 국민연금도 한 150조 정도 갖고 있는 미국 국공채에서 50조는 손실이 있는 거예요. 자, 채권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돈이 크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 채권 수익률 5%가 돌파한다는 건 주식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경고등이 열린 사실 비상문에 지금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의 급등은 채권 수익률의 급등 5% 지금 4.57인데 채권 가격의 급락입니다. 이거는 어떤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딱히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속도 조절하겠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에 나는 대비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롬 파월의 선전포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FRB에. 이게 어떤 거냐? 바로 미국의 부채 규모의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저는 내년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검은 크리스마스,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주가 폭락이 있었죠. 검은 크리스마스가 만약에 올 수도 있는 내년 이번 연도 말 내년 초 뭐냐면 현재 보시는 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 규모입니다. 34조 달러예요. 34조 달러에다가 1,440원을 곱해보면 한국 돈으로 약 4경 9천조 원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이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1,9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 13위 규모인데. 자, 문제는 미국은 지금 이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냐면 부채 규모를 상한선을 좀 없애다고. 부채 규모 상한선이라는 것은 미국의 정부를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필요하고. 그때 채권을 막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을 찍어서 FRB에 주면 FRB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걸 지정해 준 겁니다. 마지노선이 이만큼이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씩 연장해 줘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원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산 편성권에 있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풀어달라고 일주일 전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시장의 입장과 미국 FRB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그럼 금리를 물가가 치솟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거기에 대고 그래서 금리나 속도 조절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트럼프가 물러날까요? 제가 봤을 때 안 물러날 것 같아요.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5조 달러 정도 부채인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은 이번 연도 2024년도 최초로 이자를 얼마를 냈느냐? 1조 1,330억 달러를 이자로 지불했습니다. 미국 GDP의 3.6%예요. 여러분들도 담보대출 받죠? 아파트 담보대출. 1억 받으면 1년에 이자가 3.6%, 360만 원.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높지는 않은 이자 상태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1조 달러는 50조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1조 곱하기 1,440원 혹은 1,450원 곱해보세요. 어제 환율. 그러면 1,400조, 1,440조예요. 자, 이걸 주식으로 제가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목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애플 3조 7천억 달러. 그래서 1조 4천억 달러 정도의 1조 달러. 아까 보셨던 1년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 정도 지불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브로드컴과 테슬라 사이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1조 4천억 달러, 브로드컴 1조 190억 달러. 지금 미국은 여기에 1조 1,100억 달러 정도 사이죠.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대략 한 1,600조 정도를 지금 1년 이자로 지불하고 있어요. 더 부채 한도를 늘리기에는 부담되겠죠. 문제는 이 규모를 보세요.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가장 큽니다. 7번째, 8번째예요. 심지어 유럽 연합이 다 모여 있는데 유럽 연합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루이비통조차 5천억 달러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삼성전자도 한 200 지금 한 몇십억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다 합쳐서 여기서 이게 1,500조 원 정도 되니까 미국은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시가총액 하나씩이 날아가는 거죠. 10년 이상 버티기는 저 부채 갖고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의
GDP가 1년에 지금 한 27조 원 정도 되는데요. 2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시간이 있으면 부채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부채를 막 찍어서 해줄 수 있어요. 이자를 좀 갚더라도. 문제는 시간이 없죠. 왜?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미국 GDP가 30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중국도 그 정도까지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한테 남은 시간은 대략 6년 정도에서 5년 정도가 중국을 견제해가면서 어떤 금융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도 알고 있고 제롬 파월 의장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채권을 발행하고 싶은 재무부, 그리고 그것을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인 의회. 문제는 그동안은 이게 견제가 됐는데 지금은 트럼프 공화당이 하원도 장악했고 상원도 장악해서 국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FRB가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속도를 가급적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PCE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조금이라도 예상보다 조금 0.2% 정도 지난달 비해서 오를 줄 알았는데 0.1%밖에 안 올랐고, 작년 대비 2.5% 오를 줄 알았는데 2.4, 0.1% 살짝 아래로 내려오니까 주식이 폭등한 겁니다. 문제는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또 폭락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급등락 시장이 계속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및 연말에 주식하기가 쉬운 상태냐? 쉽지는 않겠죠. 문제는 미국이 신용 등급이 부채 한도를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 지금 셧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무디스라든가 피치가 스탠앤푸어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로 인하한 이후에 피치가 신용 등급을 AA로 다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주식이 좀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이때 가장 주식시장에서 민감한 포인트에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 바로 트럼프의 최대 수익을 누리고 있는 테슬라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지금 풍향계와 같습니다. 누구의 풍향계? 트럼프 중심으로 시장이 가느냐, 아니면 FRB 중심으로 가느냐. 어제 시장은 급등 나왔는데 테슬라는 못 올라갔어요. 요거는 제롬 파월 의장의 FRB, 금융, 즉 시장 월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트럼프 길들이기가 좀 시작됐다.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다우존스 지수 11일 연속 하락했던 이런 어떤 의도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더 먹구름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즉 금융 세력과 금융 권력 세력과 정치 권력 세력의 어떤 이 파워 게임, 누가 둘 다 애국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주식시장이 그 가운데서 부침을 굉장히 겪을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미국 시장에 있던 어떤 이런 불안감이 계속 급등락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때 우리는 연기금이 지금 한국 시장의 유일한 저는 매수의 어떤 중심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기금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저는 당분간 수익률 게임을 펼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연기금이 관련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포커스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번 그런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안도 제시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